설날 밤, 하씨 집안의 오래된 본가, 거실은 난방으로 후끈했다. 명절 음식 냄새, 술 기운, 그리고 어르신들의 옷에서 나는 희미한 나프탈렌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거대한 상주 위에 둘러앉아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고스톱 패 섞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설날 특선 프로그램의 시끄러운 소리가 뒤섞여 전형적인 한국식 명절의 가족 화합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 김지수는 이 교향곡 속 유일하게 어울리지 않는 쉼표였다. 마지막 요리인, 풍요를 상징하는 갈비찜 한 접시를 식탁에 올리고 미쳐 앉아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신우이 하경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내 귓가에 꽂혔다. 새언니, 그 신용카드 대금 좀 대신 갚아줘요. 저번에 봐뒀던 그 가방 잔금 안 치르면 다른 사람이 채 간다잖아요.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당연하다는 듯이 내게 명령했다. 마치 내가 그녀의 새언니가 아니라 개인 현금 인출기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의자를 빼서 앉아 새 살배기 딸 소미에게 갈비 한 점을 덜어주었다. 그걸 시켜서 아이의 작은 그릇에 넣어주면서 하경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내 카드값을 내가 왜 갚아줘야 하니? 내 목소리는 평탄하여 희로애락을 읽을 수 없었다. 하경이 코웃음을 치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돈이 새언니 돈 아니에요? 내가 우리 오빠 돈 좀 쓰는 게 뭐 어때서요? 그리고 재무감사팀에서 일하면서 연말 보너스도 두둑이 받았을 텐데 가방 하나 사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 하씨 집안에 시집 온 지 6년이나 됐으면서 아직도 정이 안 붙었나 봐. 순식간에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10여 쌍의 눈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탐색, 구경, 고소함 등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내 남편 하진우는 상석 옆에 앉아 작은아버지와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여동생의 어처구니 없는 때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하경은 멈추지 않았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손가락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는 소미를 향했다. 그리고 우리 오빠가 새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요?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네. 우리 하씨 집안 사람들은 전부 쌍꺼풀에 코도 우뚝한데 왜 소미만 혼자 해꺼풀에 콧대도 낮은지. 우리 집안 사람이랑 하나도 안 닮았단 말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음을 길게 느리며 내 혈액을 순간적으로 응고시키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어디서 굴러온 애 아니야? 거실 전체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춤마저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끊어졌다. 소미는 아직 어려서 굴러온 애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분위기와 아기는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급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하경의 등을 가볍게 치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이며 늘 하던 대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예, 경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설날 대낮부터 함부로 입을 놀리고 그래. 새아가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잖아. 그냥 농담한 거니까 진담으로 듣지 마. 애는 어려서 못 알아들어. 또 농담이란다. 지난 6년간 나는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하경이 내 화장품을 함부로 쓰는 것도 농담이었고 내가 보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물에 적신 것도 농담이었다. 내가 입덧으로 가장 힘들 때 연기자처럼 유난 떤다고 말한 것도 농담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얼굴과 하경의 의기양양한 표정, 그리고 시종일관 침묵하며 술잔만 보고 있는 척하는 남편 하진우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온 식탁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지난 6년처럼 울음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경희는 아직 어리잖아요. 라고 말하며 이 모욕을 삼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식탁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시선은 마침내 정교한 화장으로도 그 천박함을 가리지 못한 하경의 얼굴에 내섰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더없이 상냥하다고 할 수 있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경희가 그렇게 농담을 좋아하니 나도 여러분께 농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술안주 삼아서요. 모두가 멍해졌다. 하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이 농담의 주인공 이름도 마침경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 시선은 수술용 칼처럼 정확하게 하경의 위장을 갈라놓았다. 지난달 23일 그녀는 집에서 300만 원을 훔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BJ에게 별풍선을 10개나 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BJ 유치원 다니는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지 뭐예요. 화가 난 그녀는 그 BJ의 소속사에 쳐들어가서 깽판을 치다가 사람들 앞에서 뺨을 2대나 맞고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물어줬어요. 하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아, 맞다. 그러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서 클럽에 술 마시러 갔다가 어쩌다 보니 어떤 남자랑 하룻밤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달 초에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개인 병원의 병실을 알아봐 줬어요. 주소는 강남에 있는 안정 산부인과 3층 307호실. 여러분, 이 농담 재미있나요? 거실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다. 하경이 의자에서 벌떡 튀어올랐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다시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너 무슨 헛소리야. 사람을 모함하고 있어. 한참 만에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몇 마디를 쥐어짰다. 그래?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그럼 지금 당장 병원비 영수증이랑 그 남자 BJ랑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을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려서 다 같이 감상해 볼까? 내가 지어낸 이 농담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보게 말이야. 하경은 완전히 무너졌다.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마치 미친 암컷 짐승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내 뺨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나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바닥이 내 얼굴에 닿기 직전 나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는 아픔에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가운데 나는 다른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맑고 경쾌한 소리가 죽음 같은 정적 속의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하경은 비틀거리다 뒤에 있던 의자를 들이받고 바닥에 맥없이 쓰러졌다.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쥔 채 마치 나를 처음 본 사람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식탁의 모든 친척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것처럼 입을 벌린 채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얼얼한 손바닥을 털며 바닥에 주저앉은 하경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에는 아까보다 더 환하고 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도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그날의 따귀 소리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폭탄처럼 하씨 집안의 위선적인 가족 화목을 산산조각 냈다. 짧은 정적 후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하경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내 딸 경아, 괜찮니? 김지수,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사람을 쳐. 이게 미쳤나. 뺨을 감싸쥔 하경은 마침내 감정을 쏟아낼 곳을 찾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통곡했다.
다른 친척들도 정신을 차리고는 수군거리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비난이 가득했다. 그리고 내 남편, 하진우. 그는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 벌떡 일어섰다. 굳은 얼굴로 내 앞에 다가와 팔을 거칠게 붙잡고는 목소리를 낮춰 이를 악물고 말했다. 김지수, 너 미쳤어?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내 힘에 비틀거리며 얼굴에 당혹감을 드러냈고 이내 더 깊은 분노에 휩싸였다. 너 오늘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설날에 이 많은 친척들 앞에서 경희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라고. 그 애가 내 딸을 모욕할 때는 내 딸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생각은 해봤고, 나는 차분하게 반문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얼음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하진우의 시선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강경하게 나왔다. 그건 경희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이미 뭐라고 했잖아. 그냥 한 번만 참아줄 수 없었어? 꼭 이렇게 판을 깨야만 속이 시원해? 참으라고.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진우, 나더러 뭘 참으라는 거야. 내 딸을 굴러온 애라고 욕하는 걸 참으라고? 아니면 아빠라는 작자가 자기 딸이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할 때 거북이처럼 숨어서 방귀 하나 뀌지 못하는 걸 참으라고?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친척들이 듣기에는 충분했다. 하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그는 평소 온순하고 인내심 강했던 내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인정사정 없이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날의 가족 모임은 당연히 파투가 났다. 친척들은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서둘러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떠나면서 나를 보는 그들의 눈빛은 마치 괴물을 보는 듯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여전히 훌쩍이는 하경을 부축하며 떠나기 전 나를 원수 보듯 쏘아붙였다. 곧 시끄럽던 거실에는 우리 세 식구와 어지럽게 널린 음식 찌꺼기만 남았다. 소미는 아까의 소동에 겁을 먹고 내 다리를 꼭 껴안은 채 작은 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달랬다. 소미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하진우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다 내 앞에 멈춰섰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지친 기색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로 말했다. 됐어. 이미 벌어진 일. 이제 와서 말해봐야 소용없어.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엄마 집에 가서 경희한테 사과해. 그리고 이 일은 없는 걸로 하자. 가족끼리 원수처럼 지낼 거야? 나는 딸을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8년을 사랑하고 6년을 함께 산 이 남자가 문득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사과? 나는 이 두 글자를 나지막이 읊조리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하진우, 내가 오늘 너무 살살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김지수, 너 정말 이럴래? 내가 겨우 상황 수습해 놨더니만. 안 그랬으면 엄마랑 경희가 널 가만뒀을 것 같아? 경희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걔는 내 동생이야. 내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네가 형님이니까 좀 봐주면 어디덧나? 설날인데 그냥 좀 참지. 꼭 이렇게 모두를 난처하게 만들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질책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 무례한인 것처럼. 나는 딸을 안고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하진우,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천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단지 걔가 내 동생이라서? 내가 걔 형님이라서? 나는 너희 집에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야. 내가 힘들게 낳은 내 딸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웃음거리로 쓰이라고 낳은 게 아니라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다시 한번 묻지. 아까 내 동생이 내 딸을 굴러온 애라고 했을 때 그 농담이 그렇게 재미있었어? 하진우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마침내 이를 악물고 힘없는 변명을 내뱉었다. 걔가 원래 입이 거칠잖아. 내가 나중에 단단히 혼내줄게. 됐어.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네가 말하는 훈계라는 건 기껏해야 별것 아닌 말 몇 마디 하고 또 내 돈으로 가방이나 사주면서 달래주는 거겠지. 그런 쇼는 6년 동안 질리도록 봤어. 나는 소미를 안고 침실로 향했다. 마음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지수, 어디가? 하진우가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농담 없는 곳으로 설날 밤 텅 빈 거리를 차가 달렸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불꽃과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지만 차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소미는 울다 지쳤는지 내 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긴 속눈썹에는 아직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하진우는 턱을 굳게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기압은 숨막힐 듯이 낮았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황량한 마음을 느꼈다. 나는 결혼이 두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이고 비바람을 만났을 때 서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하진우의 마음속에는 그의 원래 가족이 항상 최우선이었다. 그가 말하는 가와만사성은 나 한 사람의 양보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의 침묵, 그의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 그의 좀 참아라는 말은 무딘 칼날처럼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마지막 열정과 기대를 조금씩 점연했다. 집에 돌아와 소미를 눕히고 방에서 나오니 하진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의 얼굴은 유난히 어두워 보였다. 내가 나온 것을 보고 그는 담배를 비벼 껐다. 엄마랑 통화했어. 아직 화가 많이 나셨더라. 내일 나랑 같이 가서 싹싹 빌어.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나는 그를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그 위선적인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하진우,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내일 가서 사과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사과가 아니야.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맑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결혼에 대한 얘기야. 그는 이 주제를 꺼낼 줄은 몰랐다는 듯이 멍하니 서 있었다. 진우야, 나 이제 지쳤어.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나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설날 아침,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세배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고 빚 받으러 온 사람 같았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눈이 뻑뻑했다. 하진우는 소파에서 쪽잠을 자다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깨 부스스한 머리로 짜증 가득한 얼굴을 한 채 문을 열러갔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와 시누이 하경이 마치 문지기처럼 기세등등하게 서 있었다. 하경의 뺨에는 아직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은 호두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진우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서는 돈이라도 받을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오빠, 이것 좀 봐. 오빠 마누라가 날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 못 살아. 우리 하씨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박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죄인을 문초하는 듯한 기세로 하진우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김지수는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사람을 때려놓고 거북이처럼 숨어 있으려고? 내가 말하는데 오늘 이 일 그냥 안 넘어가. 우리 경희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 같은 막돼 먹은 년 잡아넣을 거야.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 벌벌 떨고 있는 소미를 안고 침실에서 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이 소동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하진우는 중간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했다.
한편으로는 울고불고 하는 어머니와 동생을 달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눈치를 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여보, 빨리 한마디 해. 잘못했다고 하면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나는 그의 초조하고 상황을 무마하려는 얼굴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또 잘못했다고 하라니, 또 그냥 넘어가자니. 나는 소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그들을 지나쳐 거실 정수기로 갔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딸에게 조금씩 먹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들은 시끄러운 공기 덩어리 세 개에 불과한 것처럼 나의 무시는 박 여사를 완전히 격분시켰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손에 들린 물컵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물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너 귀머거리의 벙어리야.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내가 말하는데 오늘 내 딸한테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나 내 집에 눌러 앉을 거야. 내가 이 설을 어떻게 보내나 보자. 소미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놀라워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애도 있잖아요. 애? 애? 넌 맨날 그 재수 없는 계집애만 감싸고 돌지. 박 여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닥치는 대로 막말을 쏟아냈다. 걔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시끄러워졌겠어? 걔는 완전 재앙 덩어리야. 하진우는 어머니의 욕설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여전히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었다. 내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여보, 일단 소미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여기는 내가 해결할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한테 맡기라고? 또 어물쩍 넘어가려고?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물었다. 하진우, 어젯밤에 내가 한 말, 한 글자도 못 들었어? 그는 멍하니 서서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여전히 행패를 부리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소란 피우고 싶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여긴 당신들이 활개칠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을 받으며 딸을 안고 침실로 들어갔다. 하진우는 내가 타협한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달래러 갔다. 박 여사와 하경은 내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에서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렀다. 몇 분 후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침실에서 나왔다. 그 안에는 나와 소미의 갈아입을 옷 몇 벌과 필수품만 들어 있었다.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은 모두 경악했다. 김지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진우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나를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다. 보면 몰라? 나는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내 딸 데리고 나갈 거야. 나가? 어딜 가려고? 설날인데 그만 좀 해. 제발. 그는 내 캐리어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박 여사도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래, 잘 됐네. 사람 때 나는 눈앞에 이 추악한 세 사람을 보며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맑은 정신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단지 휴대전화를 꺼내 그들 앞에서 번호를 눌렀다. 네, 112입니다. 신고하려고요. 주소는 XXX 아파트 X동 XXX호입니다. 저희 집에서 누가 행패를 부리고 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3살짜리 딸과 함께 있는데 저희의 신변 안전이 매우 걱정됩니다. 내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으며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전화기 저편에 하진우, 박 여사, 하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볼만해졌다. 그들은 평소 순종적이었던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김지수, 너 미쳤어? 경찰에 신고를 해?
하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보며 목소리를 떨었다. 안 미쳤어. 아주 정신이 멀쩡해. 나는 전화를 끊고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하진우, 당신이 말하는 가와만사성은 나와 내 딸을 희생시켜서 얻는 거였지. 이제 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 이 쓰레기 더미는 당신들끼리 남아서 잘 살아봐.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캐리어를 끌고 울고 있는 소미를 아는 채 현관으로 향했다. 하진우가 막으려 했지만 내 눈에 서린 단호함과 차가움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 여사와 하경도 내 행동에 넋이 나가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쾅! 나는 문을 세게 닫아 그 가족의 고함과 경악을 모두 문 뒤로 차단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딸을 안고 엘리베이터로 한 걸음씩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자 창백하지만 단호한 내 얼굴이 비쳤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참고 사는 현명한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오직 김지수,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한 명의 어머니다. 나는 소미를 데리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호텔에 묵었다. 호텔 창문은 도시의 중앙 광장을 향하고 있어 이른 아침에도 드문드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딸을 재우고 나는 창가에 앉아 아래를 오가는 차들을 보며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휴대전화는 아까부터 계속 울리고 있었다. 하진우였다. 나는 바로 무음으로 바꾸고 옆으로 던져버렸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침대의 머리맡에서 휴대전화가 집요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반복해서 떠올랐다.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나는 무시하고 소미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를 조용히 함께 봤다. 아이는 이미 안정을 되찾고 만화 캐릭터를 보며 깔깔 웃었다. 마치 아침의 소동은 없었던 일처럼. 아이들의 세계는 이렇게 단순한데 어른들의 세계는 온통 엉망진창이다. 진동이 마침내 멈췄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확인해보니 하신의 오손도손 가족방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었다. 지금 이 순간 초당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다. 열어보니 역시나 하경의 쇼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얼굴을 감싸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셀카를 올렸다. 내가 때렸던 뺨은 뷰티 필터 아래서 유난히 붉고 가련해 보였다. 이어서 1분짜리 음성 메시지가 올라왔다. 재생하자. 울음 섞인 그녀의 하소연이 흘러나왔다. 흐흐. 삼촌, 숙모, 고모님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새언니가 그냥 농담 한마디 했다고. 어젯밤에 모든 사람 앞에서 제 뺨을 때렸어요. 오늘 아침에 엄마랑 같이 가서 잘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흑흑, 이제 오빠네 집은 새언니 때문에 풍비박산 났어요. 조카 데리고 가출해서 오빠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도 않아요. 우리 하씨 집안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성질 더럽고 사람 하나 용납 못하는 며느리를 들인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양이 뚜렷하고 눈물이 가득해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한 억울함을 당한 것 같았다.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 화면에 그려졌다. 역시나 단톡방은 즉시 난리가 났다. 작은 숙모가 가장 먼저 나섰다. 어머머, 세상에, 김지수, 걔 평소에는 조용해 보이더니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경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걔는 어른이잖아. 셋째, 고모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여자들이 책 좀 읽었다고 기고만장해져서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예의범절도 모르고 진우가 너무 오냐오냐 해줘서 그래. 먼 친척 아저씨가 나를 태그했다. AT 김지수, 빨리 나와서 한마디 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애 데리고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어서 경희한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가.
이어서 수십 명의 친척들이 번갈아 가며 나섰다. 화해를 권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불구경하듯 떠드는 사람. 그들의 말 속에는 모두 한 가지 핵심 사상이 담겨 있었다. 나는 분별 없고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 악녀이며 하경은 단지 때를 잘못 맞춘 농담을 한 아이일 뿐이라는 것. 나는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위선적인 글자들을 보며 냉소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인가? 영원히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하진우도 단톡방에 있었다. 그는 다들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가벼운 집안일이라는 한마디는 다시 한번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철없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앨범에서 어젯밤 거실에서 몰래 녹음해 둔 음성 파일을 찾았다. 하경이 굴러온 애라는 말을 내뱉은 후 나는 그들이 나중에 딴소리를 할까봐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었다. 나는 그 음성 파일을 오손도손 가족방에 그대로 올렸다. 음성 파일은 1분 남짓으로 길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하경의 신랄하고 천박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왜 소미만 혼자 쇠꺼풀에 콧대도 낮은지. 우리 집안 사람이랑 하나도 안 닮았단 말이야. 어디서 굴러온 애 아니야? 이어서 시어머니 박 여사의 그 전형적인 어물쩍 넘어가려는 말투가 들렸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잖아. 그냥 농담한 거니까 진담으로 듣지 마. 음성 파일 재생이 끝나자 단톡방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친척들은 마치 단체로 목이 졸린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어서 단톡방에 한 줄의 글을 썼다. 이 농담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든 말씀하세요. 제가 그댁에 얹혀 살면서 당신네 자식들 대대손손 사람들한테 굴러온 애라고 손가락질 받도록 매일같이 빌어드리겠습니다. 내 글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욕설 한마디 없었지만 가장 악독한 저주를 담아 모든 사람의 심장을 찔렀다. 이 말을 남기고 나는 미련 없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여 이 역겨운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옆으로 던져버리고 심호흡을 했다. 아침 내내 가슴을 짓누르던 울화가 드디어 조금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이 행동이 하씨 집안의 인간관계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완전히 미움을 샀다. 하지만 상관없다. 내 자존심을 짓밟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소미는 만화를 다 보고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켰다. 따뜻한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거울에 비친 내 초췌한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딸에게 깨끗한 잠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내 나지막한 목소리에 소미는 금세 잠이 들었다. 작은 얼굴에는 달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부드러운 뺨에 입을 맞췄다. 내 보물, 엄마가 예전엔 너무 약했어. 너에게 이른바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고 너까지 엄마 따라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게 했구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을 쌓을게.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은 누구도 다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거야.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그 두 글자를 보며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망설임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하경의 번호와 함께 이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전에 없던 해방감이 느껴졌다.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것이 이렇게 상쾌한 일일 줄이야. 호텔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이 사흘 동안 나는 하씨 집안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 하진우의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보지도 않았다. 나는 소미를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가고 키즈 카페에 가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딸의 얼굴에 다시 피어나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 소미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호텔 방 초인종이 울렸다. 뷰파인더로 보니 하진우였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다.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고 머리도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손에는 소미가 가장 좋아하는 곰인형이 들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가 밖에서 한동안 초인종을 누르다 반응이 없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간청이 섞여 있었다. 지수야,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김지수, 너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꼭 이혼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꿈쩍도 안 차. 그의 말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문가로 다가가 두꺼운 문을 사이에 두고 차갑게 대꾸했다. 난 이제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문 밖에 하진우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그럼 일단 가족 카드랑 인터넷 쇼핑 대리 결제부터 다시 풀어줘. 경희가 어제 물건 사러 갔다가 카드가 안 긁혀서 백화점에서 한바탕 싸웠어. 창피해 죽는 줄 알았대. 엄마도 마트에서 장을 못 봐서 집안에 먹을 게 거의 떨어졌어. 그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지 나흘이 지났는데 그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모녀가 밖에서 잘 지내는지 안전한지가 아니라 그의 여동생이 명품을 살 수 있는지 그의 어머니가 마트에 갈 수 있는지였다. 알고 보니 이 집에서 나의 역할은 묵묵히 일하는 가정부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 전체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대주는 호구였던 것이다. 하진우, 나는 문을 사이에 두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그 카드들 내가 전부 해지했어. 앞으로 당신들 청구서는 당신들이 직접 내. 돈 없으면 부잣집 사모님처럼 살 생각은 하지 마. 나는 더 이상 문 밖의 소란에 신경 쓰지 않고 소미를 데리고 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문 밖의 하진우는 나의 단호함에 완전히 격분했는지 미친 듯이 문을 두들기며 욕설을 퍼부었다. 평소에 온화하고 신사적인 위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호텔 보안 요원이 곧 소리를 듣고 달려와 그를 강제로 끌어냈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하진우가 소미를 임시로 등록시킨 문화센터 앞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어제처럼 흥분하지 않고 멀끔하게 차려입고 커다란 장미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내가 문화센터 문을 나설 때 그는 내 앞을 막아섰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태도는 매우 공손했고 눈빛에는 내가 본 적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와 실랑이를 벌여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근처 카페로 그를 데려갔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커피 한 잔 시킬 생각도 없었다. 하진우는 장미 꽃다발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애틋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당신이랑 소미를 힘들게 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살폈다. 내가 무표정하자 다시 말을 이었다. 경희는 내가 단단히 혼내줬어. 집에서 자숙하라고 했고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응? 당신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감동하고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위선적이고 역겹게만 느껴졌다. 집 같지가 않다고?
나는 냉소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하진우, 당신이 말하는 집이라는 게 공짜 가정부가 당신들 모자를 시중 들고 호구가 당신들 가족 전체의 돈을 대주는 곳을 말하는 거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비통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지수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나는 진심으로 당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봐. 소미도 완전한 가정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빠 없이 자라게 할 거야? 그는 또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가장 능숙한 수법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고 그에게 밀어주었다. 이게 뭐야? 그가 의아해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열어보면 알아. 하진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집어 첫 장을 넘겼다.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눈에 들어오자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수야, 너, 이게 무슨 뜻이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보며 목소리를 떨었다. 뜻은 명확해. 나는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하진우, 당신은 잘못을 뉘우치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은 단지 귀찮은 게 싫고 당신 엄마와 여동생이 지금 당신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게 싫을 뿐이야. 당신이 원하는 건 나와 소미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속해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 도구야. 그리고 난 더 이상 그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새하얀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서명해. 소미의 양육권은 반드시 내가 가질 거야. 부부 공동 재산은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카페를 나섰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의 넉나간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가 쉽게 서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힘든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소미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번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하진우는 그 이혼 서류를 들고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변호사인 친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양육권 확보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치며 전적으로 나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 후 며칠 동안 하진우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여겼지만 그것은 또 다른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주말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지수야, 너 진우랑 대체 무슨 일이니? 오늘 걔네 엄마가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 네가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고 다 자기 딸 잘못 가르친 탓이라면서 울고불고 난리야. 우리더러 너 이혼만은 말려달라고 하더라.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박 여사의 우회 전략은 참으로 교묘했다. 나에게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진우 씨랑 제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두 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망설였다. 걔네 엄마 오는 게 꼭 연기 같지는 않던데. 진우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떠니? 부부의 연이라는 게 있는데 소미도 아직 저렇게 어리고. 엄마, 나는 엄마의 말을 끊었다. 만약 오늘 누가 엄마 외손녀 코앞에서 굴러온 애라고 욕했다면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주라고 하실 거예요?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침묵했다.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빠랑 엄마는 널 지지한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씁쓸했다. 박 여사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연기를 했을지 모든 책임을 하경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깨끗하게 빠져나갔을지 뻔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하경은 시종일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각 하경은 집에서 더욱 악랄한 복수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하진우가 이혼 서류를 집에 가져온 후 그는 극도의 초조함과 좌절감에 빠졌다. 그는 모든 분노를 하경에게 쏟아부었다. 모든 용돈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더 이상 기생충처럼 살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경은 온갖 욕을 다 먹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증오를 내게로 돌렸다. 그녀 생각에는 내가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오빠를 부추겨 이혼하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녀는 여전히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공주님으로 마음껏 카드를 긁으며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오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솜이라는 왕패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미치광이 같고 악독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복수하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다.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나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에 대해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수요일 오후 햇살이 좋았다. 나는 맡은 일을 마무리하고 30분 일찍 회사를 나섰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미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어린이집은 회사에서 멀지 않아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다. 가는 길에 케이크 가게에 들러 소미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무스 케이크를 샀다. 케이크를 보고 반짝일 딸의 눈을 상상하니 절로 발걸음이 빨라졌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어린이집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놀란 얼굴의 선생님이었다. 소미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담당인 이 선생님이 나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 소미 데리러 왔는데요. 소미 데리러요? 이 선생님의 표정은 더욱 놀라워졌다. 그런데 소미 고모님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30분 전에 벌써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어머님께도 말씀드렸다고 하던데요. 고모라고요? 내 머릿속이 쿵 하고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 순간 하얗게 비었다. 온몸의 피가 그 순간 응고되는 것 같았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분홍색 무스가 바닥에 엎질러져 마치 눈을 찌르는 핏자국 같았다. 누가 소미를 데려갔다고요?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이를 악물고 쥐어 짜내는 것 같았다. 소미 고모요. 하경이라는 분이요. 이 선생님도 내 반응에 놀라 서둘러 설명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 핸드폰에서 어머님이랑 아이가 같이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서명받고 아이를 보내드렸는데, 설마 어머님께 연락 안 하셨어요? 나의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경이었다. 억누를 수 없는 공포와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여 나의 모든 이성을 집어삼켰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조차 없었다. 하경의 번호를 눌렀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차가운 기계음이 날카로운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그녀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니. 하경이 어딨어요? 소미, 걔가 데려간 거 맞죠?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전화기 저편의 박 여사는 내 기세에 놀랐는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경이? 걔 오후에 쇼핑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소미? 난 몰라.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머뭇거림과 새끼는 구석이 역력했다.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 박 여사님,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소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구 수조차 없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하진우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그의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왜 그래? 나 지금 회의 중이란 말이야. 하진우, 나는 온 힘을 다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내 동생 하경이가 걔가 소미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갔어. 전화기도 꺼져 있고 찾을 수가 없어. 전화기 저편의 하진우는 잠시 멍한 듯 했다. 이내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투로 말했다. 경이가 조카 데리고 나가서 좀 노는 게 뭐 어때서? 걔가 소미를 팔아먹기라도 하겠어? 너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아마 배터리가 다 됐겠지. 좀 있으면 돌아올 거야. 유난 떤다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딸이 실종되어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친아버지라는 사람의 입에서는 이게 겨우 유난 떠는 일이란 말인가. 지난 6년간 억눌러왔던 절망과 분노가 그 순간 둑이 터진 홍수처럼 나의 모든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하진우, 똑똑히 들어. 나는 전화기에 대고 평생 가장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피가 묻어나는 듯 했다. 걔가 소미를 굴러온 애라고 욕했는데 무슨 좋은 마음으로 데려갔겠어. 내 딸한테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너희 가족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마지막 말을 외치고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거의 기절할 뻔했다. 나는 손바닥을 세게 꼬집었다. 극심한 통증이 나를 겨우 정신 차리게 했다. 쓰러질 수 없어. 나는 쓰러질 수 없어. 내 딸이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전화를 끊고 하시 집안의 그 인간 쓰레기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린이집 문 앞에 있는 CCTV를 보고 마지막 구명더처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선생님에게 소리쳤다. CCTV, 빨리 CCTV 좀 보여주세요. 어린이집의 CCTV 관제실, 공기는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다. 나와 이 선생님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시간은 1분 1초가 더디게 흘러갔다. 마침내 화면은 오후 4시 15분에 멈췄다. 세련된 옷차림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낀 여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바로 하경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넸고 얼굴에는 심지어 가식적인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곧 작은 소미가 책가방을 메고 교실에서 나왔다. 하경을 본 소미의 얼굴에는 분명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스쳤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하경은 막무가내로 소미의 작은 손을 잡아 끌었다. 거의 질질 끌다시피 아이를 어린이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문을 나선 후 하경은 경계하며 주위를 살피더니 소미를 데리고 길가에 서 있던 택시에 재빨리 올라타 차들의 행렬 속으로 사라졌다.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내 딸, 소심하고 울보인 내 딸이 그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여자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그 순간 아이는 얼마나 무섭고 무력했을까. 신고해야 해요. 당장 신고해야 해요. 이 선생님도 눈앞의 광경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덜덜 떨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제가 할게요. 나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심호흡을 했다. 공포와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을 억지로 제어하며 정확하게 110이 3개의 숫자를 눌렀다. 네, 112입니다. 신고합니다. 제 3살짜리 딸이 서부구 햇살꽃 어린이집에서 고모인 하경에게 강제로 끌려가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네, 저는 아동 유인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 자신조차 두려울 정도로 지금 나는 당황해서도 혼란스러워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소미의 유일한 희망이다. 내가 신고를 마치고 경찰에게 하경의 인상차게와 예상 이동 경로를 설명하고 있을 때 하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경찰과의 통화를 끊고 그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의 격앙된 고함이 들려왔다. 김지수, 너 미쳤어?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걔는 내 친동생이야. 너 걔를 감옥에 보내고 싶어? 소문나면 우리 하씨 집안 체면은 뭐가 되는데. 딸의 생사가 불분명한 이 순간에도 그가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그의 동생이 감옥에 갈지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들의 가문 체면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와 뼛속까지 사무치는 절망이 순간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2명이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나는 CCTV 녹화 영상을 복사해 그들에게 건네고 하경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얼굴이 심각해졌다. 즉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그 택시의 이동 경로와 하경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때 하진우도 차를 몰고 도착했다. 그는 마치 격분한 황소처럼 붉어진 눈으로 내게 달려와 어깨를 붙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당장 가서 신고 취소해. 지금 당장 가. 들었어, 못 들었어. 경희는 그냥 애랑 장난친 거야. 걔가 애를 어떻게 하겠어. 네가 걔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냄새를 맡으며 끝없는 비애와 증오만을 느꼈다. 꺼져.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냈다. 그는 내가 반항할 줄 몰랐는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하진우, 똑똑히 들어. 나는 그의 코를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독을 품은 얼음처럼 말했다. 지금부터 내 딸의 안전은 당신과 당신들 하씨 집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만약 내 딸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나는 아이를 데리고 당신들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만약 내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에 스치는 두려움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너희 가족 모두를 딸의 제물로 삼을 거야. 내 눈빛은 분명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광기와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하진우는 내게 압도당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경찰관이 엄하게 제지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함께 경찰서로 연행하겠습니다. 하진우는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다물고 옆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두 눈은 여전히 원망 가득한 채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모든 주의를 경찰의 무전기에 집중했다. 시간은 1분 1초가 흐를수록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 심장은 허공에 매달려 공포의 불길에 반복해서 구워지는 듯했다. 소미야, 내 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시간은 1분 1초가 무딘 칼날처럼 내 심장을 반복해서 베어냈다. 나는 어린이집 사무실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지만 조금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모든 감각은 계속해서 울리고 끊어지는 경찰의 전화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문가에서 서성거렸다. 이따금 복잡하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가 내가 경찰에 신고한 일로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의 우스꽝스러운 논리 속에서는 여동생의 철없는 행동이 딸의 안전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이다. 마침내 1시간여가 지난 후 추적을 담당하던 경찰 쪽에서 소식이 왔다. 용의자 하경의 휴대전화 신호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구도심의 한 무허가 기원에서 잡혔습니다. 이미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기원?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가라앉았다.
하경이 언제부터 그런 어중이 떠중이가 모이는 곳에 드나들게 된 거지? 소미를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뭘 하려는 거야? 수많은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났다. 나는 거의 내 상상에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경찰에게 소리쳤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저희 인력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지금 가시면 저희 작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진정 못해요. 나는 붉어진 눈으로 목이 쉰 채 외쳤다. 제 딸이에요. 제가 직접 가야겠어요. 하진우도 주소를 들었다. 그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두 말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 두 경찰관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우리를 따라 나섰고 경찰차에 태워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경찰차는 좁고 혼잡한 구도심 골목을 달려 마침내 간판조차 없는 한지하 입구에 멈춰섰다.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냄새, 담배 연기와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코를 찔러 나는 거의 구역질을 할 뻔했다. 몇몇 사복경찰이 이미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그 기원이라는 곳으로 뛰어들어갔다. 안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연기가 자욱했고 수십 명의 남녀가 여러 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짙은 니코틴과 땀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 해바라기 씨, 껍질, 빛낭 찌꺼기가 가득해 더럽기 짝이 없었다. 내 시선은 레이더처럼 미친 듯이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심장은 긴장과 공포로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마침내 가장 안쪽 구석에서 나는 그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하경이었다. 그녀는 여성용 담배를 입에 물고 짙은 화장을 한 채 팔에 문신을 한 남자들 사이에 끼어 흥겹게 포커를 치고 있었다. 그녀는 패를 만지작거리며 옆 사람과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알던 곱게 자란 공주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 소미는 어디에 있지? 내 시선은 그 우연정치한 포커 테이블을 넘어 마침내 그 연기와 오물로 가득한 어두운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모습을 발견했다. 소미였다. 아이는 혼자 구석에 있는 낡은 소파에 버려져 있었다. 몸에는 아직 어린이집에서 입었던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잿빛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얼굴을 깊이 묻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오랫동안 울었던 것이 분명했다. 아이의 바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오줌을 쌌던 것이다. 내 심장은 그 순간 무수한 쇠바늘에 찔린 듯 숨이 탔을 만큼 아팠다. 소미야. 나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앞뒤 가리지 않고 아이에게로 달려갔다. 경찰들도 신속하게 움직여 기원 전체를 통제했다. 포커를 치던 하경은 갑작스러운 소동에 놀라 벌떡 일어섰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 먼저 흠칫 놀랐다가 이내 눈물범벅이 되어 미친 듯이 달려오는 나를 보고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그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경찰 아저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요? 그녀는 감히 경찰에게 따져 묻고 있었다. 나는 소미에게 달려가 아이를 꽉 껴안았다. 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계속해서 떨고 있었다. 내 몸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고서야 아이는 마치 겁먹은 아기 고양이처럼 내 품에서 희미하고 쉰 울음소리를 냈다. 목이 다 쉬어버렸다. 날 왜 잡아가요? 하경은 여전히 저편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얘 친고모예요. 그냥 데리고 나와서 좀 놀아준 것뿐이라고요. 새언니 놀려주려고 장난친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경찰까지 부르고 난리야? 장난?
나는 딸을 안고 천천히 돌아섰다. 핏발 선 두 눈으로 뉘우칠 줄 모르는 하경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와 살기가 가득해 기원 전체의 온도가 10여 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하진우가 경찰을 따라 문으로 들어섰을 때 그가 본 것은 바로 이런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 한쪽에는 그의 친동생이 담배를 물고 다리를 꼬고 앉아 지저분한 도박판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의 친딸이 더러운 구석에 버려져 겁에 질려 오줌을 싸고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아기 고양이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강렬한 시각적 충격과 딸의 그 희미하고 쉰 엄마라는 부름이 마치 벌겋게 달아오른 쇠망치처럼 하진우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던 가족, 장난, 내 동생이라는 이름에 콩깍지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줄곧 용인하고 편들었던 것은 철없는 동생이 아니라 선도, 양심도, 심지어 인간성조차 없는 악마였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의 어물쩍거림과 참아라는 말이 하마터면 자신의 딸을 만겁의 심연으로 밀어 넣을 뻔했다는 것을, 전례 없는 분노, 후회, 그리고 공포가 화산 용암처럼 그의 가슴에서 맹렬하게 분출하여 그의 모든 이성을 집어삼켰다. 하경, 그는 마치 야수와 같은 포효를 내뱉으며 붉어진 눈으로 미친 황소처럼 그 포커 테이블을 향해 돌진했다. 아직도 경찰과 옥신각신하던 하경은 그의 모습에 놀라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오, 오빠, 왜 이래? 하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하경 앞으로 돌진해 손을 들어온 힘을 다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짝! 이 따기 소리는 설날 밤 내가 때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매서웠다. 하경은 그대로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져 뒤에 있던 포커 테이블을 들이받았다. 포커패, 칩, 잿더리, 찻잔이 와르르 바닥에 떨어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원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법을 집행하던 경찰들까지 이 갑작스러운 장면에 경악했다. 하경은 불타는 듯한 뺨을 감싸 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오빠를 쳐다보며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하진우는 그녀에게 심한 말 한마디 한 적 없었고 하물며 손을 댄 적은 더더욱 없었다. 오빠가 날 때렸어. 그녀는 덜덜 떨며 물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내가 때린 건 너 같은 짐승이야. 하진우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내 품에서 겁에 질려 온몸을 떠는 소미를 가리키며 하경에게 울부짖었다. 장난. 너 같은 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네가 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 쟤는 겨우 3살이야. 3살. 내 친족하라고. 내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목에서 터져나오는 피와 같았고 끝없는 후회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경은 그의 고함에 목을 움츠렸지만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뺨을 감싸준 채 울며 변명했다. 나는 그냥 김지수, 그 엑스한테 겁 좀 주려고 그랬어. 누가 걔더러 오빠랑 이혼하래? 오빠 없으면 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 꼬맹이가 저렇게 겁이 많은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네가 아직도 그따위 소리를 해. 하진우는 그녀의 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옆에서 말리려는 경찰을 뿌리치고 다시 달려들어 손을 쓰려 했지만 여러 명의 경찰이 힘을 합쳐 그를 막았다. 나는 눈앞에 이 소동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고 오직 끝없는 비애뿐이었다. 하진우의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만약 오늘 하경의 행동이 법의 경계를 넘지 않았더라면, 만약 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겁을 먹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나에게 참아라고 내 동생이니까라며 나를 억압했을까? 이 뒤늦은 정의는 내 딸의 공포와 눈물로 얻어진 것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값싼 것인가. 나는 더 이상 그 남매를 쳐다보지도 않고 품에서 여전히 떨고 있는 소미를
더욱 꽉 껴안았다. 내 체온으로 아이의 차가운 작은 손을 덮이려 애썼다. 내 외투를 벗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싸 그 더럽고 추한 광경을 가려주었다. 경찰관님. 나는 고개를 들어 책임자로 보이는 경찰관을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다. 저 여자 고소하겠습니다. 고의상해, 아동학대로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고 절대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처럼 여전히 행패를 부리던 하경과 분노에 차있던 하진우의 머리 위에 쏟아졌다. 그들은 모두 멍해져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진우가 정신을 차리고 하경을 혼내줬으니 나는 감지덕지하며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쉽게도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그런 성모가 아니었다. 어떤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어떤 선은 한 번 넘으면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다. 경찰서 조사실 밖. 복도의 불빛은 눈이 시리도록 하얗다. 나는 잠든 소미를 안고 차가운 긴 의자에 앉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방금 의사가 와서 소미를 진찰하고는 아이가 단지 놀랐을 뿐 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번 경험이 아이의 어린 마음에 얼마나 깊은 그림자를 남길지를. 하경은 조사실로 끌려가 경찰에게 그녀의 장난에 대해 울고불고 설명하고 있다. 하진우는 마치 조각상처럼 맞은편 벽에 기대어 넉나간 눈으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다. 온몸에서 죽음과 같은 기운이 풍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박 여사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아마 어느 친척에게서 소식을 들었겠지. 경찰서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곧장 내게로 달려왔다. 얼굴에는 초조함과 비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지수야, 너 괜찮니? 소미는? 아이고, 내 예쁜 손녀,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자. 나는 몸을 옆으로 돌려 그녀가 내미는 손을 피했다.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여사의 웃음이 얼굴에 굳어졌다. 어색하게 손을 비비적거리더니 벽에 기댄 하진우에게로 향했다. 진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경희는? 경희는 어딨어? 하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늘 온화한 미소를 띠던 그 눈은 지금 핏발이 서고 차가운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며 마치 모래를 갈아내는 듯한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여긴 뭐 하러 오셨어요? 박 여사는 그의 모습에 놀랐다. 나 경희가 경찰에 잡혀갔다고 해서 안 와볼 수가 있니? 걔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했냐고요? 하진우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을 들은 듯 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박 여사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두 주먹은 힘을 너무 줘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조사실 방향을 가리켰다가 다시 내 품에서 불안하게 잠든 소미를 가리켰다.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억눌렀던 울분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그 귀한 딸이 오늘 오후에 제 딸을, 어머니의 3살짜리 친손녀를 그 우연장치한 기원에 혼자 내버려 뒀어요. 애가 겁에 질려 오줌을 싸고 목이 쉬도록 우는데도 자기는 옆에서 담배나 뻑뻑 피우면서 포커를 쳤다고요. 박 여사는 아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연신 뒷걸음질 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을 떨며 온전한 문장 하나를 내뱉지 못했다. 아닐 거야. 경희가, 걔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 마누라랑 장난치려고. 또 장난. 하진우는 완전히 폭발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았다. 설날 밤부터 당신들은 계속 나한테 장난이라고 했어. 내 딸을 굴러온 애라고 욕한 것도 장난이고, 애를 그런 곳에 버려둔 것도 장난이고. 어머니, 제발 좀 말해주세요. 대체 누가 죽어나가야 당신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 악행이고 범죄라는 걸 인정하실 겁니까?
그의 고함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져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찼다. 박 여사는 그의 고함에 힘없이 주저앉아 마침내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울면서 자신의 가슴을 쳤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철없는 딸을 낳았을까? 진우야, 어서 경찰한테 가서 말 좀 해줘. 경위 좀 풀어달라고. 걔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잖아. 늦었어요. 하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여전히 딸을 위해 애원하는 어머니를 보며 눈 속에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오늘부터 나한테 하경이라는 동생은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마치 어떤 결심이라도 한 듯 자신의 어머니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또 예전처럼 아무런 원칙 없이 걔를 감싸고 편들면 그땐 저도 어머니 같은 엄마는 없는 셈 칠 겁니다. 박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들어 마치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낯설어진 아들을 쳐다보았다. 하씨 집안의 모자는 이 장난으로 시작된 재앙으로 인해 이 순간 완전히 갈라섰다. 나는 눈앞에 이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음에는 조금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한 명이 나왔다. 그의 뒤에는 고개를 푹 숙인 하경이 따라 나왔다. 조사 결과 하경 씨의 행위는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5일의 구류와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경찰이 무표정하게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안 돼요. 저 구류는 안 돼요. 하경은 구류라는 말을 듣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달려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막아섰다. 그녀는 경찰 너머로 나를 향해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새언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경찰 아저씨한테 우리가 장난친 거라고 말해줘. 우린 가족이잖아.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치 광대를 보는 것 같았다. 하경,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다. 네가 내 딸을 그 더러운 구석에 버려뒀을 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울부짖음과 애원을 무시하고 잠든 소미를 아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걸어 나갔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경찰서에서 나와 바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하진우는 나를 따라 나와 길 내내 침묵하며 내 뒤를 따랐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나는 조심스럽게 소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잠결에도 불안하게 훌쩍이며 작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가에 앉아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하진우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딸의 창백한 작은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일찍.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소미의 이불을 잘 덮어주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가 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털썩 소리와 함께 키 180이 넘는 큰 남자가 그렇게 예고 없이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끊어진 진주처럼 그의 초췌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그는 목이 메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피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우리 이혼하지 말고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는 목숨 걸고 너희 모녀를 지킬게. 다시는 조금의 상처도 받지 않게 할게. 내일 당장 가서 엄마랑 경희 물건 다 내다 버릴게. 그들이랑 연 끊을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는 목 놓아 울었다.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대고 어깨를 심하게 떨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나 사랑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단단해졌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자가 지금 내 앞에서 비굴하게 참회하는 모습을, 주위의 친척과 친구들, 심지어 경찰까지도 이렇게 큰 고난을 겪었으니 그가 뉘우치기만 하면 우리는 깨진 거울을 다시 붙여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깨진 거울은 붙여도 그 흔적이 남는 법이다. 어떤 상처는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하진우,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조금의 파문도 없었다. 당신의 그 딱이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날렸어. 내 동생을 구치소에 보내고 내 엄마를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고 너 자신의 효자 노릇도 산산조각 냈지. 확실히 정신을 차린 것 같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보며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그 희망의 빛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그의 눈에서 순식간에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냉혹하게 말했다. 친딸이 지옥에 던져지고 위험에 처해야만 정신을 차리는 아빠, 아내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나서주는 남편. 나는 그런 사람. 감당할 자신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어. 그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의 그 깨달음은 내 딸의 공포와 눈물로 얻어진 거야. 하진우,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값싼지 알아?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침대 머리맡에서 그가 아직 서명하지 않은 이혼 서류와 펜을 집어 그의 앞에 던졌다.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아. 너희 하씨 집안과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서명해. 나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리고 섰다. 창밖의 도시 불빛을 보며 마침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등 뒤에서는 그의 억눌린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나의 결정이 잔인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내가 마음이 약해진다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다음번, 그리고 그 다음번 끝없는 장난과 상처뿐이라는 것도 더 잘 안다. 나는 더 이상 내 딸을 담보로 한 남자가 진정으로 성장할지를 도박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그날 밤 하진우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울었다. 나는 그를 상대하지 않고 창가에 서서 밤을 지새웠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책상으로 다가가 그 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그것은 우리 6년 결혼 생활이 끝을 향해 가는 소리였다. 하진우는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가 서명한 서류를 내게 건넬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집이랑 예금은 다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전부 너희 모녀에게 남겨줘. 그냥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나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눈에는 끝없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든 더 이상 내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다음 날 구청에 가서 서류를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단지 호텔을 떠나기 전 침대에서 잠든 소미를 깊이 한번 쳐다보고는 침묵하며 구부정한 등을 보인 채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모든 이혼 절차를 마쳤다. 구청 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의 실패한 결혼을 위해 애도의 곡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소미를 데리고 내가 6년 동안 살았던 그 집에 들렀다. 나와 딸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문을 열자 집안은 엉망이었고 지난밤의 담배 냄새와 술 기운이 남아 있었다. 하진우는 밤새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곧장 침실과 아이방으로 들어가 능숙하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소미는 울지도 떼쓰지도 않고 얌전히 옆에 앉아 자기 장난감을 하나씩 상자에 담는 것을 도왔다. 내가 거의 정리를 마쳤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진우가 돌아온 줄 알았는데 문을 열자 시어머니 박 여사가 닭죽이 든 냄비를 들고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지수야.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진우랑 이혼하지 말아주면 안 될까? 엄마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녀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고 나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리 이미 이혼했어요. 이혼했다고? 박 여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 냄비가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뜨거운 닭죽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우가. 걔가 어떻게 동의를, 왜 동의하면 안 되는데요? 나는 차갑게 반문했다. 당신들 집안에서 또 누가 죽어나가야 그가 서명할 수 있었을까요? 박 여사는 내 말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문을 닫고 계속해서 짐을 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박 여사의 난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해원이 함께였다. 지수야, 문 좀 열어줘. 엄마가 빌게. 이렇게 모질게 굴면 안 돼. 우리 집은 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못 들은 척 마지막 상자를 테이프로 봉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 이웃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나는 소미에게 더 이상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에 노크 소리와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뷰파인더로 밖을 보니 하진우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울며 불며 떼쓰는 박 여사를 잡아 끌고 있었다.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차가움과 혐오가 섞여 있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직도 덜 창피하세요? 진우야, 빨리 지수 좀 설득해봐. 너희 이혼하면 안 돼. 우리 이미 이혼했어요. 하진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그 사람은 우리 하씨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앞으로 다시는 그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전히 행패를 부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며 지친 기색과 단호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 집 나도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끼리 잘 사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텅 빈 복도에 박 여사 혼자 남아 창자가 끊어질 듯 울고 있었다. 나는 뷰파인더 너머로 벌어지는 이 소동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진작 이럴 것을 왜 이제 와서 후회하는가? 나는 이사업체를 불러 나와 소미의 짐을 모두 옮겼다. 떠나기 전 나는 한때 소속감을 상징했던 그 집 열쇠를 현관 신발장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안녕, 나의 옛집. 안녕, 나의 비참하고 이미 죽어버린 6년의 결혼 생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그 집에서 완전히 이사 나온 후 나는 최대한 빨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고급 아파트에 방 2개짜리 집을 얻었다.
새 집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심플한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큰 발코니도 있었다. 나는 소미에게 동심 가득한 공주님 방을 꾸며주고 새로운 장난감과 그림책을 사주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날 햇살이 유난히 밝았다. 소미는 새 카펫 위에서 즐겁게 뒹굴었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며칠 동안의 모든 어둠을 쫓아냈다. 나의 삶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다. 하경은 15일 구류를 살고 나왔다. 듣자 하니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고 예전에 그녀 주위를 맴돌던 불량한 친구들도 그녀를 피한다고 했다. 박 여사는 아들과의 절연, 딸의 구류라는 이중 충격의 병이나 병원에서 보름 넘게 입원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하진우는 구청 앞에서 헤어진 후로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변호사 친구에게 듣기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다른 작은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의 절반을 내 계좌로 보내왔다고 한다. 부부 공동재산 분할을 마무리 지은 셈이다. 그리고 그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한다. 그들 하씨 집안은 마치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토네이도처럼 내 6년의 청춘을 휩쓸고 지나간 후 또다시 극적으로 내 삶에서 퇴장했다. 나는 그들의 뒷이야기를 캐묻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내게 그들은 이미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었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과 소미를 돌보는 데에 쏟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전문 심리 상담사를 붙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함께 교회로 나가 별을 보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었다. 나의 노력 덕분에 소미는 점차 그날의 그림자에서 벗어났고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더 많아졌다.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한 달 후 부슬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낯선 도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하진우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쉬고 지친 목소리였다. 지수야, 나야. 나는 말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신 듯 말이 횡설수설했다.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늘어놓았다. 나는 그의 모든 하소연을 조용히 들었다. 위로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할 말 다 했어?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전화기 저편의 그는 나의 이 차가운 말투에 상처를 받은 듯 한참을 침묵했다. 마침내 거의 목이 맨 목소리로 내가 마음속으로 수없이 예상했던 그 질문을 던졌다. 지수야, 만약 설날 밤에 그 농담이 없었더라면 우리 아직 잘 지낼 수 있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미련과 자기기만적인 환상이 가득했다. 그는 우리의 결혼 파탄이 모두 그 통제 불능이었던 설날 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창밖의 부슬비가 온 세상을 적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하진우, 당신은 틀렸어. 그 농담 때문이 아니야.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 당신이 그들의 농담을 묵인했던 모든 순간들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영원히 좀 참아라고만 말했기 때문이야. 당신 마음속에서 나와 소미의 자존심과 감정은 영원히 당신의 체면과 효도 뒤에 있었기 때문이야. 설날 그날 밤은 우리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어. 그날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단지 나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을 뿐이야.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번호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축축한 땅 위에 화려한 무지개를 드리웠다. 나는 그 무지개를 보며 문득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마침내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은 최고의 치료제다. 반년 후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나는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회사에서 승진했고 월급도 2배로 올랐다. 나는 더 이상 가계 지출을 위해 꼼꼼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었고 마음껏 소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좋아하는 것을 사줄 수 있었다. 나는 소미가 좋아하는 발레 학원에 등록해 주었다. 주말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수업에 갔다. 거울 앞에서 마치 자랑스러운 아기 백조처럼 발끝을 세우고 회전하고 도약하는 아이를 보며 내 마음은 전례 없는 만족감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도 나를 위해 요가와 꽃꽂이 수업을 신청했다. 일과 딸을 돌보는 시간 외에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길렀던 긴 머리를 자르고 세련된 정장을 입었다. 회사 동료들은 내가 다른 사람 같다고 말했다. 자신감 있고 여유롭고 눈에 빛이 난다고. 그렇다. 한 여자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살게 될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빛나게 된다. 또 다른 주말 날씨가 화창했다. 나는 공주님처럼 차려입은 소미를 데리고 시내 극장에 가서 아이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어린이 뮤지컬을 보았다. 공연은 매우 훌륭했고 소미는 눈을 떼지 못하고 보았다.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고 때로는 긴장해서 내 손을 꽉 잡았다. 공연이 끝나고 나는 소미의 손을 잡고 극장을 나왔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 모녀를 감쌌다. 나른하고 기분 좋았다. 극장 앞 계단에서 우리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하진우의 먼 친척 언니였다. 설날 그날 그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먼저 흠칫 놀라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어머, 지수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점점 더 예뻐지네. 나는 그녀에게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나와 소미를 번갈아 훑어보며 걱정하는 척 물었다. 진우 씨랑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참 안 됐네. 혼자 애 키우기 힘들지. 그녀의 말투에는 값싼 동정과 고소해하는 속내가 가득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소미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엄마는 슈퍼맨이거든요. 그 친척 언니의 미소가 순간 얼굴에 굳어졌다.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친척 언니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가볼게요. 나는 나의 작은 슈퍼맨을 데리고 당당하게 그녀 옆을 지나갔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햇살 아래 거리를 걸으며 소미가 내 손을 잡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샘물처럼 맑은 눈으로 나를 보며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농담이 뭐예요? 아마도 방금 그 친척 언니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 모양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여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작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단호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알려주었다. 농담은 모두가 즐거워야만 농담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 누군가가 너를 기분 나쁘게 하면서 농담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를 괴롭히는 거란다. 기억해, 내 보물. 우리는 절대로 악의적인 농담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의 아리송한 눈을 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되받아칠 힘이 있어. 소미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나를 향해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일어섰다. 모녀의 그림자가 금빛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다. 우리는 함께 우리만의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